케이에산 전투기지는 베트남 전쟁 동안 남베트남의 해안성인 쿠앙트리성의 북서부 케이에산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말에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인민군은 미국에 대한 잔인한 폭격을 주도했습니다. 기지를 공격해주던 미국 해병대의 방역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전쟁 최악의 잔혹한 전투 중 하나가 발발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케산 전투기지의 존재는 1962년 미국 특수부대가 비무장지대, 즉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비무장지대로부터 남쪽으로 약 22.54km 떨어진 곳에 공항이 있는 캠프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케산은 민간 불규칙 방위 그룹의 기지로서 베트남 인민군, 즉 PAVN의 국경 침투를 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66년 미국 해병대는 이 지역 주변에 위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베트남에 있는 미국 사령관인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으로부터 왔는데 그는 기지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즉, 라오스에서의 적의 침투를 막는 순찰 기지로서, 라오스에서의 적을 괴롭히는 작전의 기지로서, 호치민 트레일을 조사하기 위한 정찰 비행장으로서, 비무장지대 남쪽의 방어의 서쪽 앵커로서, 그리고 결국 호치민 트레일을 절단하기 위한 지상작전의 출발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용구 끝. 1966년에 웨스트모어랜드는 케산을 더 큰 전략의 일부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전초기지로 간주하였습니다. 1967년 캠프는 확장되어 해병대와 특수부대가 사용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PAVN이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강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모어랜드는 곧 케산이 남베트남의 가장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로 적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PAV는 전초기지 공격이 1954년 디엠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 식민지 군대에 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해병대는 웨스트모어랜드에게 케산에 남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경고하려 했다. 험준한 지형, 궂은 날씨, 짧은 보급로 속에서 해병대는 PAVN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이 죽음의 함정이라 의심했다. 그러나 웨스트모어랜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PAVN이 DMBMF 전투 때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미국이 공중 지원을 요청해 최대한 많은 병력을 파견하길 바랐습니다. 그들을 더 다루기 쉬운 숫자로 줄여서 협상을 강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의 계획인 스코틀랜드 작전으로 추가 병력 투입을 통해 6,000명의 해병이 그곳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풍부한 탄약을 준비하고 케산 비행장을 개조하여 다가오는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공격은 1968년 1월 21일에 이루어졌다. 공격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오래 가고 힘들었습니다. PAVN은 대규모 포격으로 공격 초기에 전초기지 대포와 박격포 탄환의 90%를 파괴했습니다. 6,000명의 해병대가 큰 위험에 처했지만 린든 B 대통령은 존슨은 웨스트모어랜드의 계획을 지지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지를 사수하라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77일간의 전투에서 케산의 해병대는 포탄과 로켓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의 격렬한 사격에 시달렸으며 또한 수많은 지상 공격에도 노출되었습니다. 미국과 함께한 기지는 곧 지상 교통과 단절되었다. 해군 연구소는 해병대가 공기를 통해 기지와 전초기지를 강화하고 보급하는 창의적인 방법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케산에 대한 1월 21일 공격에 대응하여 웨스트모어랜드는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지만 남베트남의 독특한 지형 조건 때문에 전술 핵무기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생각은 후에 배제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라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남베트남에서의 우리의 작전의 특이한 지형과 기타 조건들 때문에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에 대해 핵무기 사용이 거기에서 권장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지휘관들, 그리고 다른 고위 군 관리들이 그들의 에너지와 자원을 전투에 집중하면서 공산주의 계획과
이상이 강화되고 있는 남베트남의 주변 도시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31일 케산 공격이 시작된 지 10일 후 약 7만 명의 북베트남군과 베트콩군이 약 120개의 남베트남 도시와 마을에 대한 조정된 일련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 계획은 베트남 달력의 새해인 테트 때 발생했기 때문에 테트 공세로 알려져 있으며 북베트남 군사 지휘관인 보 응구옌 자프 장군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는 남쪽이 취약해질 때인 1월 31일 북쪽과 남쪽의 일시적 휴전 선포 이래 공격을 감행했다. 보 장군은 국가 내의 교착 상태를 깨고 남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갈라놓으려 했으며 그들의 동맹을 파괴하고 미국이 남베트남 방어를 철수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보 장군은 1967년 말과 1968년 초 PAVN에게 케산 등 여러 곳을 공격하게 해 그의 계획을 준비했다. 그 아이디어는 미국의 주목을 테트 공세에서 떼어내 그들의 간섭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1월 30일에 베트콩군은 중부 남베트남의 13개 도시를 공격했고 다음 날에는 다양한 마을과 도시, 정부 건물 및 군사기지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미디어 보고서에서는 케산 전투를 DMBMF 전투와 비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남베트남군은 악명 높은 1954년 공격에서 프랑스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로 보급품을 보충할 수 있었고 BO-12 전투기의 무거운 폭격도 전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케산의 병력들은 PAVN에게 10만 톤의 폭탄과 거의 160발의 대포포화를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CIA는 케산에 도착하는 적군 대체 병력이 하루 평균 190명에서 380명이었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전투에 참여한 베트남 인민군 멤버가 최대 4만 4천 명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월 초 미국 육군과 해병대 보강 병력들이 베트남 공화국 군인들과 함께 도착하여 포위를 해제하였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북베트남의 대규모 공격을 예상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고 이에 웨스트모어랜드는 전투 종료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해병대와 육군 장군들은 웨스트모어랜드에게 기지 폐기를 즉시 청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군대가 계속해서 케산에 머물며 해당 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작전을 계속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월 중순 689번 언덕 경사면 순찰 중이던 해병대원들이 PAVN의 매복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저항했지만 결국 후퇴하며 약 30명의 전사자 시신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다. 시신 수습은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K의 산에서의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중포를 장착한 베트남 인민군 군대가 기지에서 1.6km 이내로 접근해 점령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곳 해병대의 맹렬한 방역으로 전초기지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쾌손의 중요성을 주장했지만 베이스에 대한 공격이 거의 방해에 불과했기에 그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KIA 산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전초기지라는 그의 결정을 방어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PAVN과의 77일간의 포위전 2승리였으며 미국이 북베트남이 남쪽 북서쪽 구석을 장악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PAVN의 군대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후속 보고서와 책들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테트 공세가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고 수개월간 주장했으며 포위전 동안 자신의 계획을 고수하는 데 있어 매우 강경했다고 전한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웨스트모어랜드는 그해 6월 육군 참모총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후임인 크레이튼, 아브람스 장군은 기지를 철수하고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작업은 몇 주가 걸렸기 때문에 해병대는 그 사이에 PAVN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1968년 7월 5일 한 해병대 소대는 689번 언덕에서 전사한 8명의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다. 보고에 따르면 689번과 881번 언덕의 해병대는 며칠 전 헬기로 이동하려 했으나 적의 매복 공격으로 추가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소대가 언덕에 도착하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베트남 인민군 구성원들이 숨겨진 벙커와 거미 구멍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시체들이 미끼처럼 중앙에 놓여 해병대를 덫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회수하려고 시도하면서 일부는 학살당하고 다른 일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곧 하루가 어두워지고 해병대는 더 많은 시체를 버려두고 가야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제1대대 제1해병대의 지휘관인 중령 아치반 윙클은 그룹의 나머지 부분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689번 언덕으로 공중 이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음 밤 수백 명의 베트남 인민군 병력이 해병대에게 접근하며 영어로 외치고 자신들의 그룹에 속한 부상당한 멤버인 척 했습니다. 러스는 그들이 미군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해병대의 참호선을 내려가게 허용했고 그들의 계획이 미군을 압도했지만 해병대는 전투를 뒤집고 방역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PAVN과 해병대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시체들은 계속 접근할 수 없었다. 7월 8일 레이 데이비스 중장이 반 윙클과 만나 시신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날아갔다. 데이비스의 스태프 중 한 명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인용, 나는 병사들의 얼굴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시체를 되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MVA에게 매복당해 실패했다. MVA는 시체를 노렸다. 해병대원들은 그곳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았다. 그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미국은 그들이 다양한 무기로 조정된 사격을 사용한 후 시체 2개를 제외한 모든 시체를 집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2명의 팀이 시체 강탈팀이라고 레이블링되어 검은색 페인트로 위장하고 시체 봉투를 들고 한 번에 하나씩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임무는 30분 만에 끝났고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해병대가 7월 12일 언덕을 떠났다. 웨스트모어랜드는 베트남 이후 찬사를 받았지만 동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1968년 3월 31일 늦게 대통령 린든 B. 존슨은 북베트남에서의 대부분의 공격을 중단하고 평화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재선 출마도 철회했다. 그의 임기 동안 지지율이 하락했고 대중도 베트남전 결정에 좌절했습니다. 특히 테트 공세로 인한 그의 이미지 훼손은 미국을 격앙시켰습니다. 반전 운동. 존슨은 정계 은퇴 후 목장에서 지내다 1973년에 사망했다. 계산 전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웨스트모어랜드의 대응부터 PAVN의 공격 배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과 정부가 대체로 무시한 비판들이 있다고 느낍니다. 77일간의 포위 공격이 끝난 후 워싱턴 스타는 훨씬 더 애국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확실히 계산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 역사에서 미국과 연합국의 용기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날 포위 공격에 대한 승리가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적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